안녕하세요. 별아동아 보드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프레벨 전래동화 시리즈 중 8편의 전래동화와 수면음악으로 별아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두 눈은 지그시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구독, 좋아요는 보드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사슴 한 마리가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왔습니다. 나무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무서운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사슴을 나무 더미 속에 숨겨 주었지요. 잠시 뒤 사냥꾼이 험상궂은 얼굴로 쿵쿵거리며 달려왔어요. 혹시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저쪽으로 껑충껑충 뛰어가던걸요. 사냥꾼은 엉뚱한 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냥꾼이 지나가고 나자 사슴이 나무 더미에서 폴짝 뛰어나왔습니다. 휴, 살았다. 나무꾼님, 정말 고마워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인사를 했어요. 나무꾼님의 도움으로 살았으니 제가 소원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소원? 내 소원은 어여쁜 색시한테 장가가는 것이긴 한데. 나무꾼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사슴이 나무꾼에게 속삭였어요. 제가 어여쁜 색시를 만나게 해드릴게요. 오늘 밤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에서 선녀들이 목욕을 할 거예요. 나무꾼님은 연못에 가서 선녀의 날개옷 한 벌을 숨기세요. 그러면 그 선녀를 색시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밤이 되자 나무꾼은 산꼭대기 연못으로 갔습니다. 사슴이 말한 대로 아리따운 선녀 셋이 달빛 아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연못 옆 나무에는 날개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슬금슬금 다가가 날개옷 한 벌을 품에 넣었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선녀만 빼고 말이에요. 어머, 어떡하지? 내 날개옷이 없어. 다른 두 선녀는 안타까워하며 먼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선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선녀님, 울지 말고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살아요. 그렇게 선녀와 나무꾼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은 아이를 둘이나 낳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하늘을 보던 선녀가 또르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요. 다시 날개옷을 입어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나무꾼도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나무꾼은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내 선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내 날개옷이네. 선녀는 기뻐하며 날개옷을 냉큼 입었어요. 그러더니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늘로 날아가지 뭐예요. 여보, 가지 말아요. 나무꾼이 울며 소리쳤지만 선녀와 아이들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나무꾼 앞에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사슴아, 내가 색시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도와다오. 나무꾼님,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밤 선녀들이 물을 뜨려고 연못에 두레박을 내려보낼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밤이 되자 정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지요. 나무꾼은 두레박에 훌쩍 올라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이 하늘에 오르자 아이들이 달려와 와락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 겨우겨우 선녀와 아이들을 다시 만난 나무꾼은 꿈같은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나무꾼은 홀로 지낼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요. 선녀는 나무꾼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늘을 나는 말을 내어주었어요. 서방님, 이 말을 타고 어머니께 다녀오세요. 하지만 절대로 말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나무꾼을 태운 말은 사뿐사뿐 달리나 싶더니 어느새 나무꾼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냐. 나무꾼은 말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해요. 얘야, 그럼 이 호박죽이라도 좀 먹고 가거라. 나무꾼은 어머니가 내어주시는 뜨거운 호박죽을 먹었어요. 그러다 그만 호박죽을 말에 왈칵 쏟았지 뭐예요. 말이 뜨거워서 날뛰자 나무꾼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틈에 말은 잽싸게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요. 안 돼, 어서 돌아와. 나무꾼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나무꾼은 지붕 위를 올라가 하루 내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지요. 그러다 그만 수탈기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수탈은 선녀와 아이들이 그리워 새벽마다 그렇게 슬피 우는 거라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 우리나라 남쪽 커다란 섬 제주도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에 나타나기 전에는 제주도의 모습은 그저 밋밋하고 넓은 섬이었다고 합니다.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제주도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오래전에 아주 커다란 할머니가
철벅철벅 바닷물을 가르며 제주도로 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뻗으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잡을 만큼 키가 컸지요. 넓고 깊고 깊은 바닷물은 할머니에게는 찰랑찰랑 개울 같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바로 설문대 할망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먼 길을 걷느라 지친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답니다. 아이고 다리야, 땅이 온통 평평해서 걸터 앉을 만한 자리가 없구먼. 봉긋한 산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설문대의 할망은 바다를 건너 육지로 향했어요. 육지에 도착한 설문대 할망은 치마를 쫙 펼쳐서 흙을 푹푹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첨벙첨벙 제주도로 다시 걸어갔지요. 치마에 쌓은 흙을 제주도 한가운데쯤에서 사르르 사르르 쏟아부으니 흙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한라산이에요. 그때 치마에 숭숭 뚫린 구멍으로 새어나와 군데군데 떨어진 흙은 크고 작은 오름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쉬어볼까. 설문대의 할망은 산 꼭대기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설문대 할망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뾰족한 산 꼭대기에 엉덩이를 찔려버린 거예요. 설문대 할망은 산 꼭대기의 흙을 움푹 떨어내었습니다. 휴, 이제야 좀 걸터 앉을만 하구먼. 이렇게 해서 백록담이 만들어졌어요. 솔솔 잠이 오니 한숨 자야겠구먼.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을 베고 누웠어요. 다리를 쭉 뻗으니 멀리 범섬까지 닿았지요. 설문대 할망이 발가락을 꼬무락거리자 범섬에 콧구멍처럼 생긴 구멍 2개가 생겼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잘도 잤지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난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에 걸터 앉아 치마를 빨기 시작했어요. 흙을 퍼 나르느라 치마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설문대 할망은 우도를 빨랫돌 삼아 치마를 박박 문질러 빨았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에 치마는 금세 바짝 말랐어요. 설문대 할망은 기분 좋게 치마를 입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거예요. 낡은 옷 속에서 스며드는 찬바람 때문에 설문대 할망은 오들오들 떨었지요. 아이고, 옷은 달랑 한 벌뿐인데 이렇게 추우니 원. 그때 설문대 할망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소리쳤지요. 이보시오, 다들 나와보시오. 곧 제주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나에게 옷 한 벌만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육지까지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리다. 사람들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동안 넓고 깊은 바다에 둘러싸여 육지까지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다리를 놓아준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설문대 할망의 옷을 만들었어요. 싹둑싹둑 옷감을 자르고 한 땀 한 땀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어느덧 옷이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옷고름만 달면 돼요. 사람들은 곧 육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옷감이 똑 떨어진 거예요. 온 제주에 있는 옷감을 싹싹 긁어 모았지만 옷그름까지 만들기에는 모자랐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설문대 할망에게 말했어요. 설문대 할망, 죄송해요. 옷감이 모자라 옷을 다 만들지 못했어요. 설문대 할망은 크게 실망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옷을 다 만들지 못했으니 다리를 놓아주지 않아도 되겠구먼. 설문대 할망은 다리로 놓으려던 바위를 바다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설문대 할망을 볼 수 없었어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설문대 할망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쯤 바다 어디선가 쉴 곳을 찾으며 철벅철벅 걸어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렁이 각시. 어느 시골에 한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은 늦도록 장가를 못 가 늘 외롭게 지냈지요. 어느 날 총각이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괜스레 서러운 거예요. 이 농사를 지어 누구랑 먹고 살꼬. 그때 어디선가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총각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총각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틀림없이 사람 목소리였는데. 총각이 소리가 난 쪽으로 살펴보니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었지요. 우렁이가 말을 할 리는 없을 테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나지도 않는 소리가 들렸나 보다. 휴, 너라도 나랑 같이 살자꾸나. 총각은 우렁이를 집에 데려와 물독에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총각은 아침 일찍부터 논에 나가 일을 하다가 점심밥을 지어 먹으러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집 앞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어요. 달려가 보니 마루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밥상이야? 총각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 되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상이 뚝딱, 점심에 일을 하다가 들어오면 점심상이 뚝딱,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상이 뚝딱 차려져 있었지요. 총각은 날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누가 밥상을 차려놓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하루는 총각이 일을 하러 가는 척 앞문으로 나갔다가 곧장 뒷문으로 들어와 몸을 숨기고 기다렸지요. 누가 날마다 밥상을 차려놓는지 내 눈으로 꼭 보고야 말겠어. 점심때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물독에 있던 우렁이가 어여쁜 아가씨로 변하더니 사뿐사뿐 돌아다니며 점심상을 차리는 거예요. 아가씨는 밥상을 다 차리고는 다시 물독으로 쏙 들어가려고 했어요. 총각은 얼른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아가씨를 붙잡았습니다. 우렁이 아가씨, 가지 말고 저랑 같이 살아요. 그러자 놀란 아가씨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같이 살면 금방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총각은 아가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둘은 결혼을 하고 신랑 각씨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각씨가 새참을 들고 가는데 저 멀리 원님이 마을을 둘러보며 오고 있었지요. 각씨는 얼른 숲을 속에 숨어 원님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각씨가 얼마나 예쁜지 숲을 속에서도 빛이 나지 뭐예요. 저기 환하게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원님의 말에 포졸 하나가 냉큼 달려가 살펴보았지요. 그리고는 숨어있던 각씨를 원님에게 데려왔어요. 제 각씨를 당장 놓아주세요. 저 멀리 신랑이 달려오며 소리쳤지만 원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각씨는 신랑을 안심시키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서방님, 새털로 만든 옷을 입고 저를 찾아오세요. 원님은 포졸들을 시켜 각씨를 말에 태우고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신랑이 울며 불며 각씨를 쫓아갔지만 결국 둘은 헤어지고 말았어요. 원님은 각씨에게 날마다 귀한 물건과 맛있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각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여쁜 미소를 보여주겠소? 원님이 애타게 묻자 각씨가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에게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아에 마을 거지들을 불러 잔치를 열어주세요. 원님은 곧바로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지요. 한편 신랑은 며칠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목이 다 쉴 정도였지요. 사랑하는 각씨를 원님에게 빼앗기다니. 하염없이 슬퍼하던 신랑은 번뜩 각씨의 말이 떠올려졌어요. 맞아. 새털로 만든 옷을 입고 찾아오라고 했지. 신랑은 기운을 차리고 밤새도록 새털옷을 만들었습니다. 신랑은 새털옷을 입고 관아로 갔어요.
관아에는 거지들을 위한 잔치가 한창이었지요. 신랑이 관아로 들어서자 각시가 활짝 웃었어요. 원님은 늘 울상이던 각시가 새털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웃자 깜짝 놀랐지요. 오라, 내가 저 새털옷을 입으면 각시가 나를 보고 웃어주겠구나. 원님은 훌렁훌렁 옷을 벗더니 새털옷을 빼앗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시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때 각시가 신랑에게 눈을 찡긋했어요. 신랑은 재빨리 원님이 벗어던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원님 자리에 앉아 말했지요. 여봐라, 저 새털옷을 입은 거지를 내쫓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가라. 호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원님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신랑과 각시가 심술궂은 원님을 제대로 골탕 먹인 게지요. 그 뒤로 신랑과 각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왔어요. 그런데 사또가 어찌나 심술궂고 욕심이 많은지 날이면 날마다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지요. 이 고을에 나는 귀한 물건들을 모조리 나에게 가져오너라. 사또는 물건을 싣고 온 황소도 마음에 들면 빼앗았어요. 이렇게 욕심이 많으니 모두들 사또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또의 욕심이 갈수록 커지자 똑똑하고 올곧은 이방이 나섰어요. 이방은 사또가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바른 말을 하며 말렸지요. 사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귀한 물건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백성에게 곤장을 치시면 아니되옵니다. 사또는 이런 이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옳지 않고 아니 되는 것이 왜 이리 많아? 이방의 잔소리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군. 사또는 바른 말만 하는 이방을 괘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을 골탕 먹일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지요. 옳지 그렇지. 여봐라, 지금 당장 이방을 불러라. 이방이 오자 사또가 아픈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방, 내가 요새 통 기운이 없소. 산딸기를 먹으면 힘이 벌벌 날 것 같으니 이방이 산딸기를 좀 구해오시오. 사또, 한겨울에 산딸기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어허, 내일까지 산딸기를 구하지 못하면 관아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이방은 깊은 시름에 잠겨 집으로 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산딸기를 어찌 구할꼬. 이방은 걱정만 하다가 결국 알아눕고 말았지요. 그때 서당에 다녀온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어디가 편찮으세요? 이방은 아들에게 사또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별일 아니라는 듯 빙그레 웃었지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다음 날 사또는 아침부터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이방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았지요. 저녁 때가 다 되도록 이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이방이라도 한겨울에 산딸기를 무슨 수로 구하겠어. 아이고 고소해라. 사또는 신이 나서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사내아이가 들어왔어요. 사또, 저는 이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지요. 흥, 산딸기를 구하지 못해서 아들을 대신 보냈구먼. 이방 아들은 공손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산딸기를 구하려고 산속을 헤매시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려 크게 다치셨습니다. 이방 아들의 말에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런 고얀 녀석, 네가 감히 사또인 나를 놀리는 것이냐? 한겨울에 독사가 있을 리가 없는데 어찌 독사에게 물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사또는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요. 그러자 이방 아들이 사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한겨울에는 독사가 없습니다. 또한 한겨울에는 산딸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또께서는 어째서 저희 아버지께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하셨습니까? 사또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방을 골탕 먹이려고 꾀를 부렸다가 어린아이에게 망신을 톡톡히 당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방 아들이 기특하기도 했지요. 과연 이방의 아들답게 지혜롭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정말 미안하다. 사또는 그동안 백성들을 괴롭혔던 일이 깊이 뉘우쳐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백성들의 물건을 빼앗지 않고 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도와주었지요. 심술궂고 욕심 많던 사또가 몰라보게 달라진 것입니다. 냄새 맡은 갑.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최서방이 살았어요. 최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었지요. 최서방은 새벽닭이 울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틈만 나면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니 몹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며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어요. 하루는 최서방이 길을 가다가 배고파 우는 아이를 보았어요. 최서방은 곧장 집에 있는 쌀을 싹싹 긁어 모아 그 아이네 집에 가져다 주었지요. 이 쌀로 따뜻한 밥을 지어 드십시오. 이렇게 최서방은 가진 것을 탈탈 털어 남을 도와주려고도 하고 그것을 아까운 줄도 몰랐지요. 최서방 집 옆에는 김영감이 살았어요. 김영감은 자기 손에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로 내놓지 않는 욕심쟁이였지요. 논밭을 간다고 빌린 앞집 쟁기도 모이를 찾아 김영감네 마당으로 들어온 옆집 암탉도 모두 자기 것이라고 박박 우기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김영감은 엄청난 구두쇠였어요. 김영감은 장터에서 국밥집을 했는데
일꾼들에게 날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았지요. 국밥에 웬 고기를 그렇게 많이 넣는가? 채소도 아주 조금만 넣으란 말일세. 김영감은 국밥이 맛이 있거나 없거나 오로지 재료를 아껴 돈을 벌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최서방이 김영감네 마을의 장터에 들렀습니다. 올해가 아버지 제사 날이니 제사상에 올린 음식 재료를 좀 사야겠구먼. 하지만 장터 구석구석을 둘러보아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 장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느새 저녁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쫄쫄 굶은 채서방의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어휴,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어디 보자. 저기서 맛있는 국밥 냄새가 나네. 최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국밥 냄새에 이끌려 김영감네 국밥집 앞으로 갔습니다. 최서방은 국밥 냄새에 군침을 흘렸지만 국밥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 음식 재료를 살 돈밖에 없으니 냄새나 맡아야겠다. 최서방은 코를 킁킁거리며 국밥 냄새를 실컷 맡았지요. 그리고 나서 최서방이 다시 장을 보러 가려고 할 때였어요. 누군가 뒤에서 최서방의 목덜미를 붙잡지 뭐예요. 얘기, 국밥 냄새를 맡았으면 돈을 내고 가야지. 바로 욕심쟁이 김영감이었지요. 최서방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국밥 냄새만 맡았는데 돈을 내라니요. 냄새 맡은 값을 치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억지를 부려댔습니다. 내 돈으로 산 고기와 채소로 끓인 국밥이니 국밥 냄새도 공짜로 맡게 할 수 없지. 그러니 값을 치르시게. 김영감과 최서방이 티격태격 다투는 소리에 국밥을 먹던 사람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쳐다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아이고, 아무리 욕심이 많기로서니 냄새 맡은 값을 치르라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구먼. 사람들은 모두 김영감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때 최서방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냄새 맡은 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국밥값이 10냥인데 냄새만 맡았으니 단냥만 내시게. 김영감은 인심이라도 쓴다는 듯이 말했어요. 최서방은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지요. 그리고 김영감의 귀에 대고 짤랑짤랑 흔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으셨지요? 들었고 말고 돈 주머니를 꺼냈으니 얼른 냄새값을 치르시게. 그러자 최서방이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그럼 값을 다 치렀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영감은 어리둥절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아이고, 돈소리는 공짜인 줄 아십니까? 돈소리를 들으셨으니 냄새값을 다 치른 것이지요. 그러자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영감은 창피해서 재빨리 집으로 도망쳤어요. 냄새값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된통 망신만 당했으니 말이에요. 김영감의 이야기는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김영감은 국밥집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강초롱, 금강산 도라지. 옛날 금강산 어느 산골에 오누이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오누이는 서로서로 챙겨주며 오순도순 잘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날마다 몸에 좋다는 약초를 캐서 누나에게 먹였어요. 하지만 누나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약초를 캐고 있는데 갑자기 흰 수염을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너의 누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하늘나라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뿐이란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스르르 사라졌어요. 동생은 꿈인가 싶다가 곧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비루봉에 오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동생은 금강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손발은 퉁퉁 부르텄지요. 동생은 험한 바위를 오르고 산에 걸린 구름을 지나 마침내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은 아직도 까마득히 멀리 있었지요. 하늘나라 달까지 어떻게 가지? 동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선녀가 저 멀리 나타났어요. 선녀는 바위 틈에서 알록달록한 구슬을 꺼내더니 하늘을 향해 비추었지요. 그러자 하늘에서 은빛과 금빛으로 반짝이는 사다리가 주르르 내려오지 뭐예요. 선녀는 바위 틈에 다시 구슬을 넣고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선녀가 하늘나라에 다다르자 사다리가 스르르 올라갔지요. 동생은 그 모습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나도 선녀처럼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동생은 서둘러 바위 틈에서 구슬을 꺼내 하늘에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반짝이는 사다리가 내려왔지요. 동생은 사다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곧장 달에 있는 개수나무로 달려갔어요. 그때 개수나무를 지키는 옥토끼가 동생을 막아섰습니다. 옥토끼님, 제발 개수나무 열매 하나만 주세요. 동생은 옥토끼에게 아픈 누나 이야기를 했지요. 옥토끼는 누나를 사랑하는 동생의 마음에 감동하여 개수나무 열매를 하나 따 주었습니다. 옥황상제님이 알면 화를 내실 거예요. 얼른 사다리를 타고 금강산으로 내려가세요. 동생이 사다리에 발을 딛는 순간 누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가져가는 것이냐?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니 번개가 쳤습니다. 사다리는 번개를 맞고 부서져 버렸지요. 안 돼.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손에 꼭 쥔 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동생이 걱정된 누나는 초롱 하나를 들고 금강산 여러 골짜기를 다니며 동생을 찾아 헤맸지요. 하지만 동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누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동생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누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누나가 쓰러진 자리에서 꽃이 하나 피어났습니다. 꽃은 마치 누나가 초롱을 들고 있는 모습 같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사다리 조각들이 떨어진 비로봉의 돌무더기는 은사다리 금사다리라고 불렀지요. 그 돌무더기는 아침이면 은빛으로 저녁이면 금빛으로 아름답게 반짝인대요. 금강산 도라지. 옛날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도씨가 살았어요. 도씨에게는 착한 아내와 라지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지요. 도씨의 아내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도씨는 이웃마을 부자에게 돈을 빌려 아내에게 약을 구해다 주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도씨와 라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했습니다. 어느덧 이웃마을 부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도씨는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해 걱정이었지요. 아버지, 제가 가서 잘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날 라지는 이웃마을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갚을 테니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하지만 부자는 쌀쌀맞게 말했어요. 더 기다려줄 수 없으니 빌려간 돈만큼 네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하여라. 라지는 도씨에게 이웃마을 부자의 말을 전했어요. 도씨는 라지를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지요. 슬픔에 잠긴 도씨는 한참을 꺼이꺼이 울더니 그만 알아눕고 말았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라지야, 미안하구나. 그날 도씨와 라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첫 닭이 울고 날이 밝았습니다. 라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웃마을로 떠났지요. 고개를 넘던 라지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라지는 가던 길을 바꾸어 어머니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라지는 어머니의 무덤에 절을 하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 떠나면 아버지는 누가 모시나요? 슬피 울던 라지는 결국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지요. 시간이 흐르고 그 자리에
예쁜 꽃이 한 송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도시를 걱정하던 라지의 마음이 꽃이 되어 피어난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그 꽃을 도라지 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떡시루 잡기. 아주 먼 옛날에는 두꺼비와 호랑이가 단짝 친구였대요. 둘은 날마다 재미있는 놀이를 했지요. 어느 날 두꺼비와 호랑이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술래인 호랑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 뭐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 두꺼비야, 어우, 나 배고파. 호랑이가 소리치자 두꺼비가 나무 뒤에서 빙그레 웃으며 나왔어요.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오랜만에 떡이나 쪄 먹을까? 호랑이의 말에 두꺼비도 맞장구를 쳤지요. 그래, 나도 쫀득쫀득한 떡이 먹고 싶어. 두꺼비와 호랑이는 먼저 쌀가루를 한 바가지씩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호랑이는 땔감을 모으고 두꺼비는 동글동글 떡시루를 떼굴떼굴 굴려왔지요. 마지막으로 둘이 함께 커다란 솥을 구해온 뒤 솥 위에 떡시루를 얹었어요. 이제 다 되었다. 호랑이가 포슬포슬 쌀가루를 둥글둥글한 떡시루에 넣었어요. 두꺼비는 퍼석퍼석한 땔감을 쌓아 후후 불어 불을 피웠지요. 얼마 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솥안을 들여다보니 하얀 떡이 참 맛있게도 익어 있었지요. 두꺼비와 호랑이는 군침을 꿀깍꿀깍 삼켰지요. 입맛을 쩝쩝 다시는 호랑이는 슬그머니 욕심이 났습니다. 요 떡을 맛있게 혼자 먹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 호랑이에게 좋은 꾀가 하나 떠올랐어요. 두꺼비야, 우리 재미있는 내기 하자. 이기는 쪽이 혼자 떡을 다 먹는 거야. 두꺼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떤 내기 할까? 떡시루 잡기 내기는 어때? 떡시루를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린 다음 쫓아가서 먼저 잡으면 떡을 다 먹는 거야. 두꺼비는 내기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자기가 질 게 불을 보듯 뻔했거든요. 그때 두꺼비에게 뾰족한 수가 번뜩 떠올랐지요.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두꺼비와 호랑이는 떡이 가득 담긴 떡시루를 영차영차 나르며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둘은 떡시루를 힘차게 굴렸어요. 떼굴떼굴 떼구르르 떼굴떼굴 떼떼굴 떡시루가 산비탈을 따라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떡시루를 쫓아갔지요. 떼굴떼굴 떼구르르 떼굴떼굴 떼떼굴 떡시루는 멈추지 않고 잘도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호랑이가 몸을 던져 떡시루를 덥석 낚아챘어요. 맛있는 떡을
나 혼자 몽땅 먹어볼까? 호랑이는 들뜬 마음으로 떡시루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에이, 내 떡이 어디 갔지? 구석구석 뒤져보고 요리조리 살펴보아도 떡시루에 떡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편 떡시루를 함께 굴렸던 두꺼비는 떡시루를 쫓아가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랬더니 굴러가는 떡시루에서 떡이 튕겨나와 바위 위에도 척, 나무 위에도 척 달라붙지 뭐예요. 역시 내 생각대로야. 두꺼비는 쉬엄쉬엄 내려가며 여기저기 달라붙은 떡을 얌얌 꿀꺽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또 먹고 나니 어느새 배가 불룩해졌지요. 배가 부른 두꺼비는 남은 떡을 등에 척척 붙이고 어기적 산을 내려왔어요. 가는 내내 트림을 꺽 하면서 말이에요. 안 그래도 느릿느릿한 두꺼비인데 배가 부르니 더 느릴 수밖에 없었지요. 호랑이가 배가 고파 쓰러져 갈 때쯤 두꺼비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두꺼비는 호랑이를 보자마자 대뜸 물었습니다. 너도 많이 먹었니? 나는 떡시루에서 튕겨나온 떡만 주워 먹었는데도 이렇게 배가 부르네. 그러자 호랑이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외쳤어요. 떡시루의 떡은 하나도 없었어. 그래? 그러면 내 등에 붙은 떡이라도 좀 먹을래? 안 먹어. 화가 난 호랑이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꺼비는 불룩해진 배를 쓰다듬으며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두꺼비는 개울을 지나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짝 말라붙은 떡 때문에 등이 울퉁불퉁해졌지 뭐예요. 두꺼비가 아무리 떼어내려고 낑낑거려도 떡은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 뒤로 두꺼비의 등은 울퉁불퉁하게 되었대요. 집으로 돌아간 호랑이는 화가 나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떡 한 조각도 못 먹다니. 호랑이는 밤새도록 화가 풀리지 않아서 잠도 못 자고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지요. 그 뒤로 호랑이는 성격이 무섭고 사나워졌다고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옛날에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팍팍 퍽퍽. 나그네는 걸음을 멈추고 이쪽 저쪽 둘러보았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지? 나그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길을 갔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그네는 다시 소리나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리는 숲을 사이에 있는 구덩이 속에서 들려왔어요. 구덩이 안을 보니 웬 호랑이가 빠져나오려고 날뛰고 있지 뭐예요.
으아, 호랑이잖아. 놀란 나그네가 모른 척 지나가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외쳤지요. 나그네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그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타들어 갔습니다. 나그네는 벌벌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너를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냐? 그러자 호랑이가 펄쩍 뛰었어요. 그런 은혜도 모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산속의 왕 호랑이의 이름을 걸고 절대 나그네님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지요. 살려만 주시면 꼭 은혜를 갚을게요. 호랑이는 싹싹 빌며 애원했어요. 나그네는 호랑이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요. 정말로 나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약속하겠느냐? 아이고, 예, 그럼요. 약속하고 말고요. 나그네는 호랑이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다란 나무를 가져와 구덩이 속에 넣어 주었지요. 호랑이는 그 나무를 타고 겨우겨우 구덩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그네는 이제 다시 가던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앞을 딱 막는 거예요. 너를 그냥 보내주고 싶지만 쫄쫄 굶었더니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구나.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깜짝 놀란 나그네는 뒷걸음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모르느냐? 응, 배가 고픈데 은혜는 무슨 은혜? 나그네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이대로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수는 없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곧 나그네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도 참 잘하는구나. 산속의 왕 호랑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리 없지. 하지만 호랑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나그네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사실 나는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렸단다. 나를 잡아먹으면 너의 몸에 몹쓸 병이 퍼질지도 몰라. 그래도 호랑이는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어요. 좋다. 그러면 네가 나를 잡아먹어도 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다른 동물들에게 물어보자꾸나. 그리하여 나그네와 호랑이는 소에게 갔어요. 소야,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었는데 호랑이가 은혜도 모르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구나. 너는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소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소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은혜도 모르고 잡아먹어. 그러니 호랑이 네가 나그네를 잡아먹어도 괜찮아. 그 말에 호랑이가 잽싸게 달려들자 나그네가 말했어요. 호랑아, 다른 동물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자꾸나. 나그네는 지나가는 여우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여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나쁜 꾀를 내는 사람한테 여우 같다고 말해서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 그러니까 호랑이 네가 나그네를 잡아먹어도 괜찮아.
호랑이는 또다시 군침을 흘리며 나그네에게 다가갔어요. 나그네는 부들부들 떨며 말했지요. 오, 호랑이야, 마지막으로 다른 동물에게 딱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나그네와 호랑이는 풀을 뜯고 있는 토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이 물어보았지요. 토끼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힘센 호랑이님이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해 사람이 구해주었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토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말로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보여주세요. 결국 나그네와 호랑이와 토끼는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잘 봐.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확 빠졌다니까. 성질 급한 호랑이는 냉큼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그네와 토끼는 얼른 나무를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렸지요. 토끼가 깔깔거리며 말했습니다. 나그네님,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는 혼나야 해요. 토끼는 호랑이를 다시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못 믿는 척 했던 거예요. 정말 고맙구나. 나그네는 토끼에게 인사를 하고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벼라 가족들, 긴 동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드레는 벼라 가족들의 편안한 수면을 도울 수 있도록 좋은 영상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꿀잠 자요.